안녕하세요. 최지영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류관리론 기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뒤에 있는 21번부터 40번을 볼 건데요. 자, 역시 앞에 하고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고 나서 자, 이거 강의를 들으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2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1번을 볼 겁니다. 자,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은 판매 영역 중심의 물자 흐름을 의미한다. 참 영어가 많아요. 그렇죠? 자,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무슨 말이에요? 물류, 그쵸? 얘가 바로 물류다라는 말입니다. 자, 얘는 판매 영역 중심의 물자 흐름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자, 물류는 사실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자, 조달도 있고요. 자, 사내도 있고요. 사내에서 뭐 생산까지 있겠죠? 그리고 판매도 있고 리버스도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물류는 사실 판매를 조금 더 많이 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판매 영역을 조금 더 많이 본다. 그래서 판매 영역 중심의 물자 흐름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온 거여서 여기 혹시 틀렸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판매 영역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자, 로지스틱스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되고 생산되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폐기되는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로지스틱스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학습을 하셨잖아요. 그때 보시면 자, 조달, 생산, 그리고 얘는 소비자 전달 뭐예요? 판매죠? 그리고 폐기. 이게 리버스까지. 그쵸? 이렇게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번입니다. 공급사슬 관리가 등장하면서 기업의 내 외부에 걸쳐서 수요와 공급을 통합하여 물류를 최적화하는 개념이 확장되었다. 이게 맞죠? 그럼 가만히 보면 자, 우리 물류에서 로지스틱스에서 자, 공급사슬 관리 SCM이죠. 점점점 얘가 점점 우리가 발전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자, 이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은 얘는 우리가 여러 물류, 조달 물류, 사내 물류, 판매 물류, 리버스 물류 좀 각각을 좀 보는 경향이 있었고 자, 로지스틱스는 전체적으로 그쵸? 우리 조달에서부터 자, 우리 리버스까지 쭉 다 같이 보는 거. 그럼 여기는 공급사슬 관리 SCM 뭐예요? 그 지금까지 봤던 로지스틱스뿐만이 아니고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하고의 관계, 즉 공급망이잖아요. 다른 회사의 관계를 보는 즉 기업의 내부뿐만 아니고 외부, 기업 간이죠. 기업의 외부까지 같이 본다.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맞는 말이에요. 자, 4번 볼게요. 한국의 물류 정책의 기본법상 물류는 운송, 보관, 하역 등이 포함되며 가공, 조립, 포장 등 포함되지 않는다. 딱 봐도 틀렸어요. 그렇죠? 자, 보시면 가공, 조립, 포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쵸? 왜 포함하지 않아요? 당연히 들어가지. 그쵸?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자, 5번입니다. 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자, 쇼는 경영활동 내 유통의 한 영역으로서 피지컬 디스트리뷰션 개념을 정의했다라고 했는데 아, 그냥 이렇구나라고 요런 말도 있었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22번 볼게요. 물류의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우리 앞에서 봤던 뭐 여러 가지 조달 물류에서 자, 사내 물류, 판매 물류, 그리고 리버스 물류까지 다 있습니다. 어떤 게 틀렸을까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사내 물류는 완제품의 판매로 출하되어서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 활동이다. 자, 출하되어서 고객한테 가는 게 사내일까요? 얘는 판매가 아닐까요? 그렇죠? 얘는 판매 물류인데요. 1번이 딱 틀렸네요. 그렇죠? 얘는 판매 물류. 그렇죠? 사내가 아니죠. 회사 내부가 아니고 고객한테 가니까 자, 1번은 판매 물류. 자, 2번 회수 물류는 판매 물류를 지원하는 팔레트나 컨테이너 등의 회수에 따른 물류 활동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회수 물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공병 같은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물류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게 팔레트. 그렇죠? 비싸요. 비싼 거는 회수해 와야 되겠죠. 팔레트, 컨테이너 더 비싸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팔레트, 컨테이너 같은 걸 회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자, 3번 조달 물류예요.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부품이 제조업자의 자재 창고로 운송되어서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전까지의 물류 활동이다.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 조달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와요. 그래서 내 자재 창고에 넣어요. 그렇죠? 아직 생산 안 들어갔어요. 딱 거기까지. 거기가 조달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4번이에요. 영물류는 반품 물류, 폐기 물류, 회수 물류를 포함하는 물류 활동이다. 우리 요거 암기하기로 했잖아요. 영물류는 3가지. 반품, 폐기, 회수. 그렇죠? 요 3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5번이에요. 생산물류. 자, 생산은 말 그대로 회사 내부에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재가 생산 공정에 투입될 때부터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물류 활동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생산물류 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수요 예측 기법은 그랬네요. 자, 얘는 뭘까요? 자, 첫 번째, 단기 수요 예측에 유용한 기법으로 최근 수요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최근의 수요에 많은 가중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사실은 이것만 봐도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지수평활법이나 또는 가중평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답이 이거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수에 많은 가중치 얘기가 나오면 자, 가중이동 평균법 또는 지수평활법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교재 보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써 있고요. 이제 제가 모의고사에 이 가중이동 평균법 같은 것도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봤었잖아요. 그래서 가중이동 평균법은 최근 거에 뭔가 이제 뭐 50%, 뭐 40%에서 훨씬 더 가중치를 많이 둬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 자, 여기 있는 지수평활법은 뭐냐면 이러한 가중이동 평균법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자, 그중에 가장 전기 거 있습니다. 전기 거의 자료만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 거의 전기 볼게요. 그 전기 거를 이용해서 그 다음 기가 되겠죠. 그럼 이 전기 거를 이용해서 또 그 다음 기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거를 이용해서 여기를 구하고 여기 거를 이용해서 여기를 구하고 여기 거를 이용해서 여기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많은 거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있어도 돼요. 이게 구하니까. 그럼 여기 입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수요 예측에 유용하다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오랜 기간의 실적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 맞죠? 나 전기 거만 보면 돼. 근데 혹시 여기 있으면 꼭 그 전기가 있으면 또 하나 더 보면 돼. 그 전기 있으면 또 하나 더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나의 바로 전기 거. 그래서 저 지수평활법 공식도 있었잖아요. 요거 혹시라도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공식도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바로 전기에 있는 실제 판매량. 거기다가 지수평활 상수가 있었죠. 알파. 그리고 바로 전기에 있는 내가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 예측을 이렇게 전기거 이용해서 계산한 거. 그걸 이용해서 또 1-해서 지수평활 상수 있었겠죠.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게 공식 끝이에요. 그래서 전기 거만 이용하니까 오랜 기간 실적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게 들겠죠. 지금 계산 공식 간단했어요. 그냥 한번 써볼까요? 전기의 실제 판매량, 실제 값이라고 쓸게요. 자, 실제. 여기다가 평화상수 알파를 곱해요. 그리고 전기를 예측을 했어요. 내가 그 전걸 보고 예측을 했죠? 여기에 1-알파 끝. 얼마나 간단해요. 공식 한 줄만 있으면 끝나요. 그래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지수평활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를 보시면 자, 우리가 수요 예측 기법은 사실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자, 정량적인 방법이 있고 정성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량적인 방법 뭔가 계산하는 그래서 이거 지수평활법. 그리고 회귀분석법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것들이 정량적인 방법. 그다음에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좀 주관적인 방법은 이런 거. 역사적 유추법, 시장조사법, 델파이법. 참고로 델파이법은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성적인 방법. 이런 것까지 좀 다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물류 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노동력의 부족, 공해 발생, 교통 문제, 집가 상승 등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물류비의 절감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딱 맞죠, 그렇죠? 물류비 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물류비 절감하는 거 계산도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물류비 절감 맞습니다. 동그라미 1번 맞는 말이에요. 자, 2번 볼게요.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물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거 참 시험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소품종 대량 그냥 조금인 거를 왕창 찍어내요. 하지만 최근에는 고객들의 수요도 다양하고요. 요구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품종을 조금씩 만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요거 용어 다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인해서 라스트 마일의 물류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순간 이건 뭔 말이지? 그쵸? 이 용어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라스트 마일이라는 건 마지막 마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고객한테 가까이 가는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마일은 고객한테 가까이 가요. 최근에 이 물류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뭐 최근에 뭐 새벽 배송 있고요. 신선 배송 있고요. 뭐 고객 감동, 고객 만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객한테 가까이 가는 마지막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관해서 우리 이거에 대한 물류비 어때요? 점점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배송하고 신선 배송 막 나오고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뭐 이렇게 주문하면 뭐 1시간 내로 배송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조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감소 아니죠. 감소 아니고 증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스트 마일의 물류비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에 점점 만족을 해요. 그래야 고객 입장에서 우리 거를 점점 사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이에요. 녹색 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물류 활동으로 인한 폐기물 최소화가 요구된다. 그렇죠? 이거 최근에 폐기물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녹색 물류에 대해서 폐기물 최소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거에 대해 이제 분리배출이라던가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4번 맞는 말입니다. 자, 5번이에요. 기업의 글로벌 전략으로 인해서 국제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건 뭐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4자 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1, 2, 3, 4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제4자 물류는 당연히 3자 물류에서 발전한 거겠죠. 그렇죠? 그럼 3자 물류를 보통 이제 외주를 주는 입장에서 보시면 되는데 외부한테 맡겨요. 외부 전문가한테 맡겨요라는 게 제3자 물류. 그럼 제4자 물류는 3자 물류가 더욱더 발전을 하여서 그러한 기업들이 그러한 물류 관련 것뿐만이 아니고 뭐 솔루션이라던가 SCM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발전하는 게 제4자 물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억을 볼게요. 자, 3자 물류 업체, 물류 컨설팅 업체, IT 업체 등이 결합한 형태 이게 딱 맞죠. 그렇죠? 기억은 딱 맞는 4자 물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니은을 볼게요. 공급 사슬 전체의 효율적인 관련 운영. 이것도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컨설팅, IT, 공급 사슬, SCM까지 들어간 게 네, 제4자 물류예요. 자, 그럼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업체 공통의 목표 설정 및 이익 분배.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뭐 3자 물류 업체, 컨설팅, IT 업체 이런 모든 참여업체가 같이 하는 거니까 공통의 목표 설정 이익 분배 맞죠? 디귿도 맞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사이클 타임과 운전자분의 증대가 틀렸네요. 그렇죠? 리을이 갑자기 사이클 타임도 증대되고 말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선 답은 4번이고요. 자, 리을을 보시면 사이클 타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시간 이렇게 보면 돼요. 결국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늘리려면 뭐하러 할까요? 그렇죠? 시간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감소시켜야 된다. 사이클 타임을 증대시키는 건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시간을 감소. 근데 요 운전자분은 조금 애매해요. 요건 조금 애매한데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사자 물류를 하면 그 물류업체 입장에서는 운전 자본이 증대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내가 사자 물류 기업에 이제 그들의 서비스를 내가 사용을 하면 내 입장에서는 운전 자본이 감소하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입장에서 나왔는지가 글이 안 써있기 때문에 이게 감소한다, 증대한다를 조금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만약에 사자 물류를 사용하는 입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러한 사자 물류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화주 기업이라고 한다면 시간도 줄이고 내 자본도 당연히 감소시키겠죠. 그렇죠? 운전 자본도 줄여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없겠고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러한 기업들한테 내가 수수료 비용으로 얼마를 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얘네들 다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다 감소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말이에요. 자, 이제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 전략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고객 서비스 달성의 목표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서비스를 높여지는 건 맞아요. 그렇죠? 서비스를 높여지는 건 맞는데 자, 그러면 아무래도 서비스가 높으면 비용도 당연히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비스를 높이는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두 개가 좀 상충적인 건데 두 개를 적절하게 하시는 방법이 없을까? 서비스 높이면 비용이 높아지는 건 맞지만 난 비용을 줄이고 싶어요. 그렇죠? 돈 아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좀 줄이고 싶지만 어쨌든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적절한 수준을 맞추겠다.
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자, 2번이에요. 물류관리 전략의 목표는 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 등이 있다. 자, 요거하고 좀 읽었을 때 뭐지? 얘랑 얘 글이 다르지? 해서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안 돼요. 얘는 당연히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건 맞지만 나의 목표는 비용도 줄이고 서비스를 높이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두 개가 좀 안 맞으니까 적절하게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비용 절감하고 싶고 서비스 개선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자, 3번이요. 자, 물류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물류의 전략은 기업 전략과 독립적 수립되어야 된다. 왜 나만 따로 놀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3번 틀렸네요. 왜 독립적? 그쵸? 우리는 같이 갈 건데 통합인데요. 그쵸? 통합이란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죠. 우린 같이 간다. 그렇죠? 같이 갑니다. 그래서 물류의 전략은 기업의 전략과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기업에 맞춰서 물류 가야지 기업은 이리 가고 있는데 물류는 저리 가면 그렇죠? 서로 따로 노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안 되겠죠. 3번 땡. 자, 4번이요. 물류관리 계획은 전략계획, 전술계획, 운영계획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수립한다.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서잖아요. 이것도 심지어 전략, 전술, 운영 순서. 순서 가장 높은 것부터 자 점점 작아지는 거. 이건 매일매일. 그렇죠? 이거는 엄청 거대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자, 5번입니다. 제품 수명주기에 따라서 물류관리 전략을 차별할 수 있다. 그렇죠? 수명주기 있잖아요. 우리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있어요. 각각의 기에 따라서 우리는 도입기에는 이렇게 할 것이고 성장기에는 이렇게 할 것이고 성숙기에는 그리고 마지막에 쇠퇴기는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다 각각의 전략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별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7번입니다. 도매상의 유형 중에서 한정 서비스 도매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참 이 도매상이 지지지난 회차인가요? 그때도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서 이런 말까지 나왔네 했는데 이번엔 점점 도매상에 대해서 자꾸 점점 문제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자, 한정 서비스 도매상이다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자, 도매상은 자, 한정 서비스 도매상과 완전 서비스 도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참고로 보시면 우선 완전 서비스. 나 다 할 거야.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하게 다 해야지. 종합적이다. 그래서 얘는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보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한다. 그쵸?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한다라는 거고요. 얘는 서비스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한정된 서비스. 그쵸? 같은 말이죠. 그래서 서비스를 한정적으로 하겠다. 요거에 대해서만 난 서비스를 할 거예요. 요것만 보세요. 이게 바로 한정 서비스 도매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서비스를 한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현금 거래 도매상. 그렇죠? 요즘 사실 현금 거래가 별로 없긴 하지만 이렇게 있으면 서비스 입장에서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카드 안 받고요. 저는 현금만 할 거예요. 좀 싸게 줄까요? 자, 어쨌든 이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거래 도매상, 한정 서비스 도매상 맞습니다. 자, 그럼 2번이에요. 전문품 도매상. 자, 지금 보는 건 한정 서비스예요. 그렇죠? 서비스를 한정적으로 할 거예요. 요렇게만 해줄 거예요. 요렇게만 해줄 거예요. 라는 게 한정 서비스예요. 근데 갑자기 전문품? 얘는 물건에 대한 얘기잖아요.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얘는 한정 서비스 도매상 아니에요. 그냥 품목에서 전문적으로 요것만 팔 거예요 라는 거지 서비스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자, 3번 트럭 도매상. 얘는 그냥 트럭으로 갖다 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트럭으로만 갖다 주는 가게가 없어요. 이러면 내 서비스 입장에서는 트럭으로 가는 거니까 맞고요. 자, 4번 직송. 역시 고객이 주문한 거에 대해서만 직송하잖아요. 역시 이것도 한정 서비스 도매상 맞습니다. 자, 5번이요. 진열 도매상. 얘는 이제 진열했던 거에 대해서만 보겠다. 역시 서비스 입장에서 맞겠죠. 그래서 한정 서비스 도매상은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현금 거래 도매상, 트럭 도매상, 직송 도매상, 진열 도매상이 있고 전문품은 서비스 입장에서 한정이 아니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자, 이제 28번입니다. 요것도 이번 회차 참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자, 요것 좀 볼게요.
유통 경로상에서는 경로 파워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서문명에 해당하는 경로 파워는 그러니까 유통 경로가 있잖아요. 우리 처음에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이제 소비자를 쭉 가죠. 거기에서 경로 파워라는 말은 누구의 좀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말을 잘 듣는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거 좀 따라해야지.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저 사람들이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저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한 뜻에 대한 경로 파워가 뭘까요? 라는 건데요. 자, 우선 읽어볼게요. 중간상이 제조업자를 존경하거나 동일시하라는 경우에 발생하는 힘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일체감을 갖기를 바라는 정도가 클수록 커진다. 유명 상표의 제품일 경우에 경로 파워가 커진다.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저들이 대기업이고 유명해. 그리고 난 저들한테 같이 하고 싶어. 그래서 저들을 따라가고 싶어. 이런 거예요. 자, 얘가 뭐냐면 자, 준거적 파워입니다. 요거 좀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이 보상적 파워는 보상이잖아요. 뭐 돈을 준다라던가 뭔가 다른 것을 보상을 해주면 그거에 좀 말을 듣게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상적 파워는 보상을 해주는 의미. 전문적 파워는 저들은 굉장히 전문가야. 그렇죠? 잘 알아. 그러니까 난 저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문적 파워는 얘는 좀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문가인 입장에 전문가를 따라가는 거. 자, 합법적 파워는 말 그대로 합법적인 거잖아요. 뭔가 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강압적인 건 내 말 들어. 이게 강압적.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은 준거적 파워예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29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매업태는 요거는 좀 쉬웠어요. 그렇죠? 자, 할인형 대규모 전문점을 의미한다. 도이저러스, 오피스디포 등이 대표적이다. 기존 전문점과 상품 구색은 유사하나 대량 구매나 대량 판매 및 낮은 운영 비용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자, 얘는 뭘까요? 네, 카테고리 킬러죠. 그렇죠? 토이저러스만 나오면 무조건 카테고리 킬러예요. 답은 5번입니다. 자,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자, 공통 모듈 A를 여러 제품 모델에 적용하면 공통 모듈 A의 수요는 이 모듈이 적용되는 개별 제품의 수요를 합한 것이 되므로 개별 제품의 수요 변동이 크더라도 공통 모듈 A의 수요 변동이 적게 나타나는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한 두세 번 읽었던 기억이 나요. 약간 글이 조금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다시 한 번만 읽으면 그런 뜻입니다. 아, 공통적으로 한 거는 아무래도 개별적인 것보다는 조금 위험 요소가 좀 적지. 공통으로 하니까 개별보다는 좀 적잖아요, 당연히. 그럼 위험이 좀 적으니까 이 수요 변동도 당연히 적겠구나라는 거 보는 거예요. 즉, 공통에 대한 위험이 개별적인 것보다는 좀 적다라는 의미를 보시면 얘는 1번이 되겠죠. 리스크 풀링입니다. 이 리스크 풀링, 우리 풀장에 모아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험이 아무래도 공통으로 좀 모이면 조금 개별적인 것보다는 위험이 좀 적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31번이에요.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출제되었었는데 좀 오랜만에 나오는 다시 그런 문제예요. 자, 볼게요. A기업은 최근 수송 부문의 연비 개선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켰다. 총 주행거리를 같다고 가정할 때 연비 개선 전에 대비해서 연비 개선 후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량은 얼마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연비 개선 전. 두 번째, 연비 개선 후. 두 가지를 계산해서 얼마만큼이 더 감소했을까요? 라고 보실 건데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친절해요. 이런 거를 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고 버리시면 안 돼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왜냐하면 공식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 보시면 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그렇죠? 계산하고 싶어요. 연료 사용량 리터에다가 이산화탄소 배출 개수를 곱하면 돼요. 끝. 공식을 줬어요. 공식에 맞춰 대입하면 되겠죠. 자, 우선 연비 개선 전. 자, 전의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리터일까요? 연료 사용량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를 보면 우선 연비 개선 전, 요걸 보는 거죠. 리터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뭘까? 보면 리터당, 1리터당 4km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킬로미터가 여기 있죠? 결국은 이게 뭔 말이냐? 나는 10만 킬로미터를 주행할 건데요. 리터당 4km 갈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나누기를 하면 리터가 나오지 않을까요? 10만 킬로를 갔는데 리터당 4km 갈 거면 4로 나누면 몇 리터인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만 킬로미터 나누기 4. 4, 2, 8, 4, 5, 20, 2만 5천인가요? 2만 5천이 바로 연료 사용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연비 개선 전. 그럼 다시 연비 개선 후도 볼까요? 후? 후는 몇 리터인가? 연료 사용량이 있으니까. 후는 여기 있죠? 여기. 자, 5잖아요. 5. 그러면 이거 살짝 지우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역시 총 주행거리는 같다고 가정할 때, 자, 10만 킬로미터를 1리터당 5km 가니까 몇 리터일까요? 역시 나누기, 그쵸? 10만 킬로미터를 5km per 리터, 즉 리터당 몇이에요? 5예요. 그 나누기라면 얘는 2만이 되겠죠. 맞죠? 네, 이렇게요. 자, 이거 이제 계산했어요. 연료 사용량. 그럼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배출계수 여기 딱 주어졌어요. 곱하기 0.002, 얘도 0.002. 계산하시면 50인가요? 얘는 40인가요? 제가 계산을 맞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자, 50, 40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큼 감소할게요? 이거잖아요. 자, 전에는 50 했더니 40. 아하. 그쵸? 아하. 10만큼 감소했구나. 요거잖아요. 그쵸? 10만큼 감소했구나.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어려운 계산 아니에요.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이런 거 버리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주어진 거는 이런 거는 좀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32번입니다. 고객이 제품을 주문해서 받을 때까지 걸리는 총 시간. 이건 뭘까요? 주문 주기 시간, 그쵸? 오더 사이클 타임입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요 네 가지는 다 이 주문 주기 시간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뭘 뜻하는지 정확하게 다 용어를 보셔서 맞추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33번입니다. 역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1번이 아니죠. 기억. 수작업인 경우가 많아 자동화가 어렵다, 그쵸? 역물류는 어려워요, 복잡해요, 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화 어렵다. 맞죠? 그렇죠? 우리 분리수거나 생각해봐요.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손으로 다 작업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자, 니은입니다. 대상 제품의 재고 파악 및 가시성 확보 용이하다. 아니라고요.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그렇죠? 역물류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쓰레기 너무 많이 버리니까 어렵죠. 자, 그래서 재고 파악이나 가시성 확보가 네, 어렵습니다. 니은은 땡입니다. 자, 디귿이에요. 최종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반품 및 폐기되는 제품을 회수하여 상태에 따라서 분류한 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류활동 포함하다. 뭐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뭔가 글이 기니까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물류는 좀 어렵다 보시면 되고요. 얘는 좀 뜬금없이 짧은 글 사이에 긴 글이 있으니까 그렇죠. 왠지 이렇게 정답을 주는 듯한 느낌도 조금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34번 볼게요. 블록체인. 블록체인도 최근에 참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볼게요. 블록체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이요. 신용거래가 필요한 온라인 시장에서 해킹을 막기 위해 개발되었다입니다. 자, 블록체인이라는 말은 우리 블록 쌓기 생각하시면 정보를 다 블록에다 쌓아가지고 여러 개들 체인으로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해킹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다 블록이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자, 니은이에요.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과거에 기출이 좀 많이 나왔죠. 퍼블릭 블록체인은 어떻다,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어떻다,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디귿입니다. 화물의 추적이나 관리 상황을 점검하여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다. 자, 블록체인은 다 블록이 쌓여 있어서 정보가 다양한 게 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걔네들이 해킹까지 막을 수 있어요. 굉장히 고급진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블록체인은 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구나. 맞는 말이고요. 자, 리을입니다. 네트워크상의 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분산 보관하여 거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하는 기술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 맞네요. 그 답은 5번입니다. 자, 35번이에요. 자, 얘는 이런 사람이 있네요. 자, 이 사람이 제시한 물류 서비스 요소 중에 거래 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요거 참 교재에서 많이 풀었죠. 거래 시, 거래 전, 그렇죠? 거래 시는 참고로 거래 중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거래 전, 거래 시, 거래 후 어떤 건지 다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죠. 자, 기억입니다. 보증 수리. 이 보증 수리는 뭐예요? 거래하고 마지막에, 그렇죠? 내가 샀는데 뭐가 잘못됐으면 보증 수리 해줄 거 아니에요? 얘는 거래 후, 그렇죠? 거래 후. 자, 그럼 기억은 답이 아니에요. 자, 3, 4, 5번 중에 하나겠네요. 자, 니은 재고 품절 수준. 이거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데 품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얘가 바로 거래 시죠. 자, 명시화된 회사 정책. 이거 뭘까요? 네, 거래전. 그쵸? 이거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거래전이고요. 자, 내가 거래하고 있으니까 주문의 편리성. 얘가 바로 거래
시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게 거래 시, 어떤 게 거래 전, 어떤 게 거래 후인지 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참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재고 품절 수준. 그렇죠? 재고 품절 수준은 이 거래 시의 이 문제에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이제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적 공급 사슬 및 대응적 공급 사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효율적 공급 사슬은 뭐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비용. 그쵸? 우리는 비용을 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자, 효율적 공급 사슬은요, 비용 관점에서 뭔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비용을 좀 절약해서 우리 보겠다라는 거고요. 이 대응적 공급 사슬은 뭐예요? 비용을 절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비용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고 고객 입장에서 그렇죠? 그럼 비용이 좀 늘면 어때? 고객 만족이 우선이지. 이렇게 보는 게 대응적 공급 사슬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것은 비용을 줄이는 목적이고 자, 대응적 공급 사슬은 고객 만족을 더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딱 잡고 계시면 자,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효율적 공급 사슬은 모듈화를 통한 제품의 유연성 확보에 초점을 둔다. 자, 유연성이라는 게 뭐예요? 유연성. 약간 이렇게 원하면 이렇게 만들어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유연성 확보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비용 많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얘는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효율적 공급 사슬보다는 대응적 공급 사슬에 더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그러면 3, 4번 중에 하나인가 봐요. 자, 니은 볼게요. 대응적 공급 사슬은 불확실한 수에 대해서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고객한테 맞추는 거예요. 고객의 수요. 그래서 빠르고 유연. 그렇죠? 비용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그럼 얘가 니은이 맞네요. 그렇죠? 그러면 3번인가 봐요. 그렇죠? 오, 맞네요. 자, 디귿도 한번 볼까 봐요. 그럼 맞나? 자, 효율적 공급 사슬의 생산 운영 전략은 가동률 최대화에 초점을 둔다. 자, 효율적 공급 사슬은 비용을 절감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잡아두시면 돼요. 비용을 절감한다는 말은 재고도 줄이고요. 많이 일해가지고 가동률을 최대한 많이 일을 해서 재고도 줄이고 많이 팔아서 비용을 절감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리을 볼게요. 대응적 공급 사슬은 리드타임 단축보다는 비용 최소화에 초점을 비용 최소화는 누구라고요? 효율적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고요. 기억하고 리을은 반대가 되겠네요. 이렇게 딱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7번입니다. A사는 프린터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다. A사 제품은 전 세계 고객의 다양한 전압과 전원 플러그 형태에 맞게 생산된다. A사는 고객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동 모듈을 우선 생산한 후에 고객의 주문이 접수되면 전력 공급 장치와 전원 케이블을 맨 마지막에 조립하기로 하였다. A사가 적용한 공급 사슬 관리 전략은 그랬습니다. 자, 뭔가 글은 긴데 딱 읽으면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원하는 게 다르니까 맨 마지막에 조립하겠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으로 최대한 늦게 해요라는 게 무슨 말이죠? 지연 전략. 그쵸? 지연 전략 다 영어가 써 있지만 지연 전략은 2번 포스트포먼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용어들은 다 안 돼. 참고로 이 메이크 투 스탁 있잖아요. 이건 사실 생산 관리에서 나오는 용어기는 한데요.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얘는 이제 생산에서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조에 관한 전략인데 스탁 재고잖아요. 그래서 재고를 쌓아두고 이제 미리 만들어 재고를 쌓아두고 고객이 원하면 그때 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메이크 투 스탁, 뭐 어셈블 투 스탁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선 얘는 재고를 쌓아두고 고객한테 이제 재고가 있으면 고객이 원하면 바로바로 주는 전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은 지금 맨 마지막에 하니까 가장 늦게 해요. 제일 뒤로 미뤄요. 지연 전략.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8번이에요. 채찍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찍 효과가 조금 시험에 항상 보면 매년 한 번씩은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찍 효과라는 용어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최종 소비자의 수요 정보가 공급자 방향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수요 변동이 증폭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게 딱 맞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 수요가 점점 가면서
중간에 있는 이 공급망 상에서 그쵸? 좀 정보가 안 맞으니까 재고가 점점 쌓여가는 현상이 채찍 효과잖아요. 그래서 1번 맞는 말입니다. 자, 2번이에요. 구매자의 사전 구매를 통해서 채찍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채찍 효과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요 정보가 좀 안 맞아요. 그들이 정보 공유되지 않고 수요가 적절하게 정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공급망 상에서 재고가 쌓여가요. 그 말은 반대로 구매자가 사전에 구매해 놓으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채찍 효과가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얘는 채찍 효과의 원인이에요. 사전 구매는. 얘는 원인. 그러면 얘를 내가 이제 개선하고 싶잖아요. 채찍 효과를 감소시키려면 사전 구매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시마다 구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찍 효과를 감소할 때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면 아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하는구나. 그럼 수요 정보가 딱 들어오겠죠.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이에요. 공급 사슬의 참여 기업 간의 수요 정보 공유를 통해서 채찍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건 딱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4번입니다. 공급 사슬 참여 기업 간의 정보의 왜곡은 채찍 효과의 주요 발생 원이다. 그렇죠? 정보의 왜곡이 채찍 효과의 주요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보 왜곡되지 않게 수요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이에요. 그러면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공급 사슬 참여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채찍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죠? 서로 정보 공유해야 돼요. 정보 왜곡되면 안 되니까 당연히 파트너십.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자, 39번입니다. 창고에 입고되는 상품을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소매 점포에 배송하는 유통업체의 물류 시스템은 그랬죠. 자, 이제 입고되는 상품 보관하자 바로바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 보통 24시간 이내에 나간다, 뭐 환적 기능 한다, 환승 기능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 1번입니다. 크로스 도킹이죠. 그래서 이거 좀 영어로 나왔어요. 이번에 진짜 영어 많이 나왔죠. 그래서 크로스 도킹, 그래서 보통 한글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 크로스 도킹이 뭐냐면 자, 보관하지 않고 바로바로 나간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나간다. 또는 여기에서 뭐 환적 기능 한다, 환승 기능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 크로스 도킹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 관련 보안 제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기억입니다.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보안 상태가 유지되는 기업임을 인증하는 보안 경영 인증제도. 자, 이 경영 인증제도 요거 나오면 ISO예요. 자, 우리 그럼 물류에 대해서 보안은 뭐냐면 ISO 28000입니다. 자, 그럼 4번 아니면 5번이에요. 자, 니은 볼게요. 세계 관세기구의 기준에 따라 사실 관세만 나오면 무조건 AO예요. AO. 그러면 답은 4번인가 봐요. 자, 다시 볼게요. 니은 세계 관세기구의 기준에 따라서 물류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세관의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시켜준 제도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바로 AO 제도입니다. 자, 그럼 디귿 볼게요. 자, 미국 세관이 제시하는 보안 기준의 충족 시 통관 절차가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민간 협력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건 얘는 참고로 CTPAT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테러 방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테러 방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까지 이제 충족을 하면 아예 절차까지 간소화 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CTPAT라고 딱 해서 각각이 어떤 건지 다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번 회차 풀어본 거 어떠셨어요? 조금 까다로운 것도 있었고 좀 쉬운 것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놓치셨던가 아니면 좀 몰랐던 거 있으시면 다시 한 번만 보고 꼭 본인 걸로 만들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